자연과 인간은 하나다. 장자. 철학은 우리에게 돈 버는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삶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르친다. 즉,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생활하다 보면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지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이것이 쌓여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바뀌다 보면 인생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철학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어느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는 각도나 관점에 따라 전혀 180도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철학을 하다 보면 수백 가지 관점에서 문제들을 고찰하기 때문에 아주 적당한 중용의 답이 나온다. 여기서 중용이란 이것저것도 아닌 흐리멍텅한 답이 아니라 화살표적지에 정가운데를 맞춘다는 명중한다는 것을 뜻한다. 철학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르게 보는 방법을 가르친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좁은 관심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본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면 삶의 실패자가 된 것처럼 실망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삶의 의욕을 잃을 정도로 좌절하기도 한다. 전혀 남의 일인데도 자기가 당한 고통처럼 느끼는 것이다. 철학은 이런 공감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를 보더라도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보라는 말이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에 문제가 없는지 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보다 정확하고 바르게 바라보는 방법을 터득하고 이에 따라 제대로 된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나이가 적고 많음을 떠나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철학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것이다. 철학의 유용함은 우리가 늘상 보던 대로 세상을 같은 위치, 각도,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한 번쯤 다른 각도, 즉 다르게 보기에서 찾는다면 동양고전인 장자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줄 것이다. 장자는 세속적인 야망과 출세에 대한 욕구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진정 자신이 살고자 하는 삶이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틈틈이 자신에게 되묻게 한다. 이런 점에서 장자의 철학은 지혜의 철학이면서 영혼의 철학인 것이다. 사실 장자 BC 369년에서 BC 286년의 생애에 대해 알려진 것은 별로 많지 않다. 사마천의 사기에 잠깐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장자는 중국 산둥성과 하남성 중간에 춘추전국 시대의 아주 조그만 나라인 송나라 사람이었다고 한다. 고향 동네는 몽현이란 곳이었는데 산 좋고 물 좋은 시골 마을이었다. 이렇게 장자는 푸근한 자연과 벗하며 유년 시절을 보낸 듯하다. 그래서 장자는 사람들에게 부대끼고 경쟁하고 치열하게 머리 싸매고 박터지게 싸우는 그런 세계를 무척 싫어한 듯하다. 사람들 짜증나는 일에 섞이지 않고 모든 일을 넓고 크게 생각할 수 있는 포용력과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장자 첫 페이지에 나오는 대붕 이야기에 장자의 사상이 녹아져 있다. 내용은 이렇다. 북쪽 깊은 바다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살았다. 이 물고기는 매우 커서 길이가 잴 수 없을 정도였다. 이 물고기가 변하여 붕이라는 새가 되었는데 새의 등이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 새가 한번 큰 소리를 내면서 남쪽 깊은 바다로 향해 날아가면 파도가 일어 3천리 밖까지 퍼지며 6달 동안 9만리를 날고 나서야 비로소 내려와 쉰단다. 이런 대붕을 보고 메추라기가 지상에서 바라보며 비웃는다. 저 새는 저렇게 날아서 어디로 간단 말인가? 나는 한껏 뛰어올라 봐야 곧 내려앉고야 마는데 말이야. 그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갈 뿐인데 도대체 저 큰 대붕은 무엇하러 쓸데없이 어딜 가려고 하는 것일까? 여기서 메추라기는 일반 우리 같은 인간들이고 대붕은 높고 넓은 정신의 경지에 오른 도인을 말하는 것이다. 도인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모두가 사소하고 하찮은 일들로 보일 것이다. 이런 도인을 속세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현실이다. 그것도 도인인 장자의 결이니 그냥 본인이 태어날 때의 품성인 자기 결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무튼 장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삶이란 자연대로 사는 것이다. 자연은 주어진 모습 그대로 그냥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 이것을 장자는 도라 정의한다. 노자는 상선약수라 했으며 또한 세상을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지 말고 보여지는 대로 보아라 하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공자는 그래서 나이 60을 이순이라 했으며
순리대로 살라고 그러지 않던가. 하늘에서 신이 내려다 볼 때는, 즉 대자연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인간 모두 쓸데없는 고민과 번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지 모른다. 마치 우리가 땅에서 기어다니고 열심히 등짝에 먹을 것을 이고 부지런히 다니는 개미들을 보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장자는 이렇게 말한다. 무엇을 억지로 이루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자연에 따라 순리대로 살아가라고 주장한다. 그의 삶은 그의 철학적인 주장과 일치한다.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그는 매우 공부를 많이 하고 박식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춘추전국 시대에 각 나라 제후들이 책사로 스카우트 제의가 여러 번 왔단다. 그 중에 초나라 왕이 요즘 말로 최고 연봉과 최고 직책을 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면서 정중히 거절하였다고 한다. 나는 제사 때 제물이 되기 위해 잘 대접받으며 비단 옷을 입은 소가 되기보다는 삐쩍 말랐더라도 자유로이 들판을 노니는 소가 되겠소. 하고 말이다. 장자는 인위적인 통치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다스리는 이들은 사회를 도덕적이고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통제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것은 가진 자의 논리라는 것이다. 자연계의 모든 식물, 동물, 우리 인간 모두들 제각기 타고난 본성과 품성이 있다. 자연이 준 천성, 즉 신이 준 천성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면 그 모든 것은 평화롭고 도리에 맞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통치자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도덕과 정의라는 잣대로 그들의 욕구에 맞게 인위적으로 맞추려 한다. 그 결과 원래의 본성이 변질되고 억압과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학의 다리가 길고 오리 다리가 짧다고 해서 이 둘의 다리를 맞출 필요는 없는 것이다. 갯벌 속에 먹이를 찾는 학은 지늘게 빠지지 않기 위해 긴 다리가 필요한 것이고, 얕은 무리를 헤엄치면서 먹이를 찾는 오리는 짧은 다리가 어울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자연의 관점인 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는 더 나은 것도 혹은 더 못한 것도 없다는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각자에게 알맞은 천성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늘이 준 성품이 있는 것이다. 바로 결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의 관점이랑 다른 것인데 내 말이 맞고 네 말은 틀리다라고 정의를 내리곤 한다.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 강요까지 하고 있다. 대단한 오만이다. 옳고 그른 것은 없다. 단지 다를 뿐이다. 만약 우리가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노력을 버리고 자연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넘어서 모든 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면서 차별하지 않는 정신적 자유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화해시킨다는 장자의 재물론이다. 이렇게 세상을 초월하여 그 자신이 자연과 하나가 되어버린 것을 장자는 무라일체라고 한다. 물론 이런 경지는 누구나 쉽게 오르는 경지는 아니다. 장자는 우리에게 심재와 좌망이라는 두 가지 수행 방법을 제시한다. 심재는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며 좌망은 모든 존재를 잊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수행을 통해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을 지인이라 하는데, 지인에게는 세상의 어떤 슬픔이나 기쁨도 담담하게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이다. 자기 자신의 공적도 필요 없고 명성도 다 필요 없다. 오직 절대적인 충만과 행복 속에서 그저 세상을 나비처럼 훨훨 날아 자유롭게 논일고 있을 뿐이다. 장자는 이런 것을 소유유라 부르고 있다. 감사합니다.